대신을 조선으로 보내서 숙녀를 가려 비로 삼아 조선과 인친을 맺도록 하기를 바란다. 아내가 될 여인을 뽑아서 결혼하겠다. 1649년 새롭게 즉위한 조선의 왕 보시죠. 조선의 17대 왕 효종입니다. 효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은 익숙한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인조. 조선의 왕 인조. 인조는 오랑캐라고 낮잡아왔던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찌으며 신하로서 충성을 맹세해야 했던 왕. 인조가 바로 효종의 아버지입니다. 인조가 청나라에게 이 처참하게 항복했던 전쟁, 어떤 전쟁이라고 기억하시죠? 병자호란. 맞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치욕적인 전쟁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로 끌려간 인물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소현세죠. 소현세죠. 네. 네, 맞습니다. 효종은요, 바로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인질로 보내져서 갖은 고생을 한 또 하나의 왕자,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입니다. 이 효종이 즉위한 다음에 조선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청나라 사신이 들고 온 비밀 문서 때문입니다. 비밀 문서? 네. 병자호란이 끝나고 13년이 지나고 효종이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낸다는 겁니다. 당시 청나라가 요구하면 조선은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항복했으니까요. 그죠? 청나라 사신이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효종의 자녀가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효종은 정말로 어떠한 정보도 없었을까요? 사실 다른 신하가 몰래 캐온 고급 정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도르고 청나라의 황제가 아닌 당시 청나라 최고 실세였던 도르곤이었습니다. 도르곤은요, 청나라의 섭정왕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섭정왕은요, 임금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청나라의 황제 순치제의 나이 겨우 6살. 느낌이 오시죠? 순치제의 삼촌입니다, 이 도르곤이. 순치제의 삼촌 도르곤이 어린 조카 순치제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황제와 다름없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칙서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대신을 조선으로 보내서 숙녀를 가려 비로 삼아 조선과 인친을 맺도록 하기를 바란다. 아내가 될 여인을 뽑아서 결혼하겠다.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는 도르곤의 5번째 아내가 될 신부감, 그 신부감을 보내라는 겁니다. 청나라와 사돈을 맺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도르곤의 요청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는 못해요. 효종은 당연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청나라를 화나게 했다간 다시 병자호란 같은 후환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굴욕을 다시 또 왜 조선의 공주는 오랑캐의 신부가 되었을까? 결국 공주가 오랑캐 아내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청나라로 보내지는 공주는 없습니다. 사실 그 칙서의 내용 중에 효종의 생각과 다른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왕의 누이나 딸 혹은 왕의 근족이나 대신의 딸 중에서 참하고 덕행이 있는 자가 있으면 선택하여서 짐이 보낸 대신들이 보고 와서 답하게 하라. 공주뿐만 아니라 왕실, 대신의 딸까지 참한 자를 골라서 신부감으로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딸 말고도 좀 열려 있네요. 그래도. 그렇죠. 폭이 넓네요. 옵션이 열려진 거예요. 네. 이제는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자신의 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신부감의 후보 대상은 왕실의 종친 대신의 딸까지 늘었습니다. 도르곤의 신부감 후보 몇 명 모였을까요? 총 300여 명 중에 딸을 내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네. 없었다고요? 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리 왕의 명령해도 어떻게 보내요? 아마 동현 씨 마음이었을 것 아유, 같아요. 절대 못 보내지. 예, 너 이놈 너 죽어라 하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지 보낼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종친과 대신들 역시 효종처럼 청나라 오랑캐와의 혼인을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딸을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틀 만에 청나라 사신은요 얼른 신부감 내놓으라고 그냥 몰아칩니다. 아직 마땅한 처녀 없습니다. 라고 이러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효종이 기뻐할 소식이 들립니다. 금린군이 스스로 말하기를 딸이 있는데 자색이 있다고 하였으니 선택에 적절할 듯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청나라 실권자의 신부감을 뽑는데 단 한 명을 데려간다? 청나라 사신 반응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또 어이없어. 우리 무시하는 거야? 청나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효종은 어떨까요? 이 상황. 좀 좌불안석이죠. 다시 또. 불안한 거예요. 자칫하다간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자기 딸은 보내기 싫었던 효종은요. 대신들에게 딸을 숨긴 자는 처벌할 것이다 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습니다. 아이고. 계속되는 이 효종의 압박. 어쩌고 후보수 좀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겨우 그 관리들의 딸 중에서 4명을 모읍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계윤의 딸을 포함한 종친의 딸 16명을 또 모읍니다. 그러니까 관리들 중에서 4명, 종친의 딸 중에서 16명. 도합 몇 명인가요? 20명. 네, 20명을 모읍니다. 20명. 청나라 사신 만족했을까요? 30명에서 40명은 모아오시오. 적합한 자가 있으면 선택하고 없으면 돌아가겠소. 이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효종, 이건 심장이 덜컥 내려놓는 일이었잖아요. 진짜 돌아가서 말 또 이상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은요. 우선 이 모아온 신부감을 먼저 본 후에 추후 더 모이게 되면 또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모아올 테니 그때 또 보시죠 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청나라 사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늦었고 내일 반드시 60명 구해오시오. 60명 내일까지. 60명? 네. 40명이 순식간에 60명으로 불어난 겁니다. 아이고. 아니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60명 구해옵니까? 신하들은 이 청나라 사신 이거 바짓가랑이를 불도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저희 나라의 사정을 양해하시고 각별히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나라 사신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신하들은 비위를 맞춰야 했죠. 한 사람도 볼만한 자가 없었소. 한결같이 못생긴 사람을 선발하여 시험하려는 것이오. 한 사람도? 힘들게 모은 여인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일은 청나라 사신이 이번엔 진짜 청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또 한 번 조정이 떠들썩해집니다. 또 다른 청나라 사신이 온다는 겁니다. 행패 부린다는 거잖아요. 깡패짓 하는 맞습니다.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어깃장 놓으면서 조선의 왕과 신하를 갈팡질팡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렇게 이 또 다른 청나라 사신들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대궐로 갈 것이니 처녀들을 속히 단장하여 대기시키죠. 이전에 봤던 여인들을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사신은 여인들을 본 후 이렇게 말하죠. 16세 여성은 굉장을 꾸리시오. 골랐네. 네, 겨우 도르곤의 신부가 될 여성이 뽑힌 겁니다. 효종은 이때 뽑힌 여성, 이 여성을 조선의 공주라고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공주들은요, 7살이 넘으면요, 보통 자코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요. 효종은 이예숙에게도 당연히 자코를 내립니다. 어떤 자코를 내렸을지 화면 한번 보시죠. 의순공주. 의순 공주. 의순, 무슨 뜻일까요? 순순히. 대의에 순종한 공주. 맞습니다. 오, 맞아. 오를 의해 순응할 순, 즉 나라를 위하는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의순공주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의순이라는 그 자코를 받은 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맞아요.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수능했을까?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순공주가 조선을 떠나 청나라로 가는 날,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런 조선을 떠나는 의순공주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 말할 수. 한이 맺지 한이. 그때 이 청나라로 가는 의순공주를 보는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를 본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비참해하였다. 같은 마음이었네요. 다 알고 있네요, 백성들도.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떠나고 남은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정이 챙겨줘야죠. 네, 엄청 챙겨줘야죠. 그렇죠. 효종은 의순공주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계윤, 아버지였죠? 네. 그 이계윤의 품계를 종 일품으로 올려준 후 이 비단과 쌀을 내렸고요. 의순공주의 두 오빠는 벼슬을 받습니다. 또 비단과 은 천냥도 보냅니다. 결국 왕의 종친이었지만 별 볼 일 없던 이계윤이 의순공주와 도르곤의 결혼으로 관직과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청나라에 바친 희생양 의순공주. 이제 최종 목적지는요, 도르곤이 사는 북경의 자금성. 한양에서 북경까지는요, 약 757km. 무려 2개월 이상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진짜 엄청 긴 멀죠. 여정이네요. 그 가는 길도 막 지금처럼 우리가 막 평탄하지도 않잖아요. 산 넘고 막 산 그렇죠. 넘고 하니까. 정말 멀죠. 그런데요, 이 험하고 낯선 길보다 의순공주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순공주를 청나라로 데려가고 있는 그 사신단의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관. 이게 가는 여정보다 더 힘들어요, 이 통역관 때문에. 왜요?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려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함께 보시죠. 두 나라 사이의 사정은 일체 그가 소나기에 넣고 조종하는 대로 되었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고 조종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온 이 통역관의 정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청나라의 충성을 맹세한 조선인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인이라고요? 그의 이름은요, 정명수. 정명수는요, 이 청나라 사신을 부추겨가지고 아주 조선의 곤란한 요구를 막 강요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아우,
어쨌든 그쪽에 붙어 있다는 거죠 뭐. 네. 우리나라 버리고. 맞습니다. 게다가 이 정명수에겐 악명 높은 전력이 이미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명수는요, 의주에서 한양까지 이 사신이 통과하는 고을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낼 희생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뭐야. 자,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죠. 청나라 사신과 정명수가 연로의 각 고을에서 반기 바치기를 요구하였는데 기녀들이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오죽하면 기녀들도 죽음으로 한 거 하겠냐고요. 오죽하면. 자, 그런데 이 악명 높은 정명수가 의순 공주와 함께 청나라로 가고 있던 조선인의 은화를 뺏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와. 같은 조선인이면서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을 괴롭히는 이 정명수를 지켜봐야 했던 의순 공주, 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도 지금 가는 길이니까. 아닙니다. 어? 의순 공주는요, 이 악랄한 정명수를 네.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지 않았다? 기록이 있는데 우리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들어가서 섭정왕에게 여쭈면 네 목숨이 끊어질 것이니 네가 감히 마음속으로나마 내 나라에서 그런 악행을 하겠느냐. 와, 이 말 진짜 의미심장한데요. 도르고는요, 한달음에 달려와서 의순 공주를 만납니다. 의순 공주는 드디어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의순 공주를 만난 도르고는요, 그 의순 공주에게 청나라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백송골. 무슨 뜻일까요? 백송골? 네. 앞에 백자를 빼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송골. 매. 네. 그 매인데. 네, 그러니까 앞에 다시 백자 붙이면 뭐 흰 독수리 막 이런 건가 보다. 그렇죠. 하얀 매라는 뜻입니다. 하얀 매. 백송골? 백송골. 의순 공주가 하얀 매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백송골이란 이름을 준 겁니다. 효종이 지어준 이름 의순에서 이젠 백송골이 된 거죠. 아유, 이름이 바뀌네. 게다가 당시 그녀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했죠? 16살. 16살. 그리고 그녀의 남편 도르곤의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39살. 무려 23살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으로 가족도 없고 말도 문화도 다른 오랑캐의 나라. 청나라에서 의순 공주는 도르곤의 5번째 아내가 됩니다. 아유. 그런데 의순 공주가 떠나고 4달 뒤 8월 갑자기 청나라로부터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주가 아름답지 않고 시녀도 못생겼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힐책하였습니다. 어? 뭐야? 그러니까 아니, 예쁘다고 예쁘다 좋아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름도 이름도 백송골. 그죠? 근데 도르곤은 왜 갑자기 이 말도 안 되는 특집을 잡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9월 연이어 청나라 사신이 옵니다. 이 사신을 통해 도르곤의 속내가 밝혀집니다. 어떤 속내일까? 미녀를 뽑아 보내면 도르곤이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더 보내라고요? 네, 도르군에게 또 다른 미모가 뛰어난 여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그런데요, 사신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심했던 모든 것도 다 풀릴 것입니다. 도르군은 대체 조선에 어떤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효종은요, 청나라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청나라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효종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죠. 보시죠. 북벌 정책, 무력으로 북쪽을 정벌한다. 조선의 북쪽은 바로 청나라입니다. 병자호란 때부터 이어진 청나라로 받은 그 치욕과 수치를 효종은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효종은요, 청나라 몰래 청나라를 정벌할 북벌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청나라로 보낼 여인을 모집합니다. 효종은요, 조선 팔도에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서 뽑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딸을 둔 집에서는 마치 병화를 피하듯이 달아나 숨고, 심지어는 머리를 자르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까지 있어 원망과 탄식이 길에 가득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마치 전쟁터에서 목숨을 구하듯 달아나 숨고 긴 머리를 스스로 삭발하는가 하면 청나라에 가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여인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저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국 힘없는 조선의 여성들이 다시 희생양이 된 겁니다. 청나라로 향하는 조선의 여인들. 그런데 이렇게 조선을 떠났던 이 여성들이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시 온다고요? 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의외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도르군이 네. 죽습니다. 도르군요? 네. 실제 상황이 이랬습니다. 도르군이 사냥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시 조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와. 그건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도르군의 죽음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의순공주. 의순공주. 갑자기 결혼 7개월 만에 남편을 의순공주는 잃어버렸어요. 아이. 그리고 또 하나의 시련이 닥치는데요. 도르군이 아까 제가 청나라의 무슨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섭정. 섭정왕. 도르군이 섭정이 아니라 황제의 자리를 넘본 역적이 된 거예요. 아. 청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이 죽은 도르군의 시체를 꺼내서 토막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역적의 아내가 됐네. 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도르군이 사망한 뒤 의순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르군은 역적이었습니다.
역적의 재산은요 국가에 몰수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의순공주 역시 재산으로 처분되어서 보내진 겁니다. 의순공주를 보낸 곳은 바로 도르곤의 부하였지만 청나라의 새로운 실세가 된 인물, 이름은 보로. 오랑캐에게 시집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남편 보로에게 보내진 겁니다. 와. 본인의 선택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요, 당시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 정말요? 아이를 뵌 임신부의 몸으로 이런 모진 일을 겪어야 했던 어머. 것이죠. 이 조선 사대부 여인이었던 의순공주에겐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 너무 딱하다.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요, 조선의 대신들이 의순공주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의순공주를 안쓰러워서 갔을까요? 도대체 왜 간다고 했을까요? 자료 한번 보시죠. 의순공주가 또 보로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이 동국의 일, 동쪽 나라, 우리나라 조선 같은 그런 나라의 일을 주관한다고 하니 마땅히 안부를 물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의순공주의 새로운 남편이 된 보로가 청나라의 새로운 실권자이니 인사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순공주의 위로? 사정? 이런 건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순공주에게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아 단 1년 만에 새 남편 누구? 보로. 보로가 죽어요. 왜? 이게 또 홀로 남겨진 거예요. 되게 아니 이런. 찐적이네요. 오랑캐이자 역적인 도르곤의 아이를 낳고 새로운 남편까지 잃은 의순공주. 그 뒤로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의순공주는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겠죠. 자, 그런데요, 조선에서는요, 사실 이 의순공주보다 먼저 청나라에 끌려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병자호란 때는요, 이 청나라 병사들이 평범한 백성은 물론이고요, 게다가요, 사대부 여성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간 겁니다. 아유. 이렇게 끌려간 조선 여성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지 많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할까 진짜. 그런데요, 이 중에는요,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환향녀. 돌아올 환, 고향 향, 계집녀. 이래서 환향녀라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단 부정적 느낌으로 딱 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욕이었어요. 아, 여기였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가족. 가족. 가족이죠. 가족. 당연히 가족이겠죠.
그런데 자신을 반갑게 반겨주리라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왜냐하면 성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여성들을 오랑캐에게 정절을 이뤘다면서 살아 돌아온 아내와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집에서요? 네, 집에서. 너무하네요. 그렇죠. 떠나보낼 땐 울며 가슴 아파했던 가족이 정작 이들이 돌아오자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 의순공주. 의순공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시죠. 의순공주가 청나라에서 돌아왔다. 오, 통실록에. 청나라에서 돌아왔다. 와. 네, 너무 좋아. 다행이에요. 네. 자, 과연 어떤 사정일지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5년 추운 겨울 어떤 인물이 이 청나라에 있었던 의순공주를 찾아온 거예요. 누굴 것 같습니까? 아, 찾아올 사람이. 청나라에 있을 때요?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바로 의순공주의 아버지 이계윤이었습니다. 아, 진짜로? 아이고야. 이계윤이 조선의 사절단으로 청나라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계윤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글을 황제에게 올린 겁니다. 거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오, 아, 아버지인 걸 밝혔구나. 아빠의 그 진심이 진심이 통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동윤 씨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청나라 황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공적인 대화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하면은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청나라 황제는 기꺼이 허락합니다. 오. 부친이 와서 이제 과부가 돼 있는 딸을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의순공주는 청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과부의 존재밖에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쉽게 허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로 이 의순공주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왔더니. 그동안 한이 쌓여 있었잖아요. 못 봤던. 그거를 앞으로 살면서 오순도순 같이 아빠랑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의순공주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도 공주니까, 공주였으니까 사람들은 기쁘게 맞이해줬을까요? 당시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이혼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사신으로 북경에 가서 글로 아뢰어 그 딸을 데리고 돌아오니 당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였다. 아유. 침을 뱉었다고요? 그리고 조정에서는요, 이 딸을 데려온 이 이계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계윤은 일의 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초정을 업신여기며 사사로운 뜻에 끌려
멋대로 돌려달라고 청하였으니 국법에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삭탈관작하여 성문 밖으로 쫓아내소서. 조정을 어떻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딸 같은 딸 교육하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의순공주를 보내고 또 돌아오는 일 모두 조선 조정에서 정해야 하는 일인데 이계윤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멋대로 딸을 데려왔으니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 명부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고 도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의순공주가 어떻게 갔어요? 나라의 치욕을 한 몸으로 안고 갔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안 좋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냥 조정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계윤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계윤을 욕하게 하고 사실은 이계윤과 의순공주의 비극이 발생한 핵심 책임자는 조선 조정이고 효종인데 조정과 왕실이라거나 아주 고위 공무원들은 싹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의순공주는 조선에 돌아온 지 7년이 되던 1662년 8월 6일 28살의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의순공주가 죽고 난 후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아까 그 무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족두리 무덤. 족두리 무덤. 맞습니다. 자, 이게 왜 족두리 무덤이라고 불렸는지 이걸 또 알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순공주가 도르곤의 신부가 될 처지가 되자 오랑캐의 왕에게 아첨하며 사느니 죽는 편이 낫다며 강에 뛰어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에서 족두리가 떠올랐다면서 그 족두리를 건져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가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왜 청나라에 끌려가 돌아온 여성을 숨기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만들어냈을까요? 왜냐하면 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바라던 이상에 맞춰서 의순공주를 기억하려고 무덤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결국 그 죽음을 포장하면서 미화시키면서 살아 돌아온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아이 진짜 와. 족두리가 묻힌 의순공주의 이 무덤과 이야기는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란 나라, 권력자, 남성의 무능함과 치욕의 증거를 지우고 싶었던 흔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킹메이커 한 명에는 어떻게 조선의 왕을 바꿨나 이야기입니다. 이 훗날 조선의 왕을 세운 인물인 만큼 빨리 합격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명에는요 평생 단 한 번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음서. 음서. 음서란
공신이나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들의 자식이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닌 왕실 사람이 한명회를 은밀하게 만나자고 합니다. 은밀하게 한명회를? 왜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경덕궁 궁직에 불과했던 한명회. 이 한명회 이 생살부 이 손에 조정 고위 대신들이 목숨을 잃어갔던 겁니다. 개유정. 이게 그 유명한 개유정난. 정난은요, 진정시킬 정, 그리고 어려운 난을 써서 어려운 상황을 진정시켰다, 편안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김종서와 안평대군 세력이 단종을 없애려 한 난을 수양대군이 진압했다는 의미입니다. 궁직이었던 한명회가 공신, 그것도 엄청난 특권을 받은 1등 공신에 책봉된 겁니다. 훗날 수양대군은 개유정난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설명도 해요. 네, 개유정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난의 일은 한명회가 했고 나는 한 일이 없다. 아, 공을 세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명회가 이 개유정난을 성공시킨 사실상 정변의 설계자였고 그걸 수양대군이 인정한 겁니다. 사실 한명회 입장에선 이게 책상으로 들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극찬이에요, 극찬. 그렇죠. 그리고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2년 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넘겨받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명회는 결국 조선의 새로운 왕을 만든 킹메이커가 된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자신의 어린 조카 그 단종의 자리를 차지한 세조. 이런 세조의 모습을 보고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요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 여기엔 세조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죠. 뭘까요? 명분이 없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냐? 그렇죠. 이게 정당성이 그쵸, 없는 거예요. 그쵸. 정당성이. 정당성이 단종이 삼촌인 세조에게 폐위되자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긴 신하들. 이들은요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릴 계획을 세웁니다. 와, 세게 갈려하네. 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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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계획에 참여한 신하들은요 수십여 명에 달합니다. 결국 1456년 6월 이들에게 드디어 세조를 없앨 기회가 옵니다. 자, 대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조를 죽일 기회. 바로 그 시작은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장이었습니다. 아, 이 연회장에서 세조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오. 운명의 그날. 세조 암살을 위한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연회가 열리기 전 아침 갑자기 뜻밖의 인물이 연회장에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세조를 암살하기로 한 바로 그날 갑자기 한명회가 느닷없이 연회장을 방문을 한 겁니다. 뭐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연회장이 좁고 무더우니 칼을 찬 호위병을 들이지 마시옵소서. 이거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사실 이 조선에서는요, 큰 연회나 행사가 있을 때 유능한 무사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연회장을 호위하는 무사 중에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무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와. 아니 이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죠? 이 평소 눈치가 빠르고 이 정세를 읽을 줄 알았던 한명회는요, 호위무사의 명단에 세조를 반대하는 세력이 포함되니까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한명회는요, 눈치 빠른 판단으로 이날 세조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요, 더 큰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 세조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에 가담한 주요 멤버들을 정말 잔인하게 고문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에 처합니다. 아이고. 들어보셨죠? 사육신 들어봤어요. 사자가 죽을 사자잖아요. 네. 죽은 6명의 신하. 사육신은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 죽은 6명의 신하입니다. 사실 이날 이 거사가 실패하니까 이 거사를 계획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동료들을 배신하고 세자를 죽이려 했다는 이 암살 계획을 알린 거예요. 폭로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거구나. 네. 이 사육신을 향한 이 세조의 복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단종 복위 운동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바로 조카 단종의 존재, 그 싹을 잘라내는 것. 아이고. 그래서 한명회를 비롯한 신하들은요, 단종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세조는 단종을 멀고 먼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 후 단종은 17살 나이에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 후로도 이 세조를 공격하려는 크고 작은 계획은 계속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지금 부족해요, 지금. 명분. 명분 정당성이 정당성이요. 지금 부족하니까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국이 불안해지니까 세조가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한명회. 네, 바로 세조가 가장 믿는 인물이자 세조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한명회였습니다. 자, 이후 세조는요, 한명회를 도채찰사로 지방에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심 파악과 함께 지방의 군사와 행정에 대한 장악을 확실히 해나가죠. 한마디로 이 세조는 한명회를 통해 지방의 동태를 파악하고 수령들을 통제하면서 반란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야. 세조의 신임을 얻은 한명회는 이후요, 세조 재위 14년 동안 무려 총 14번에 걸쳐 이 도채찰사로 파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조는요, 한명회를 향해 이런 말까지 남겼다고 하죠. 보시죠. 경의 이목이 곧 나의 이목이다. 이야. 우와. 한마디로 한명회가 보는 게 내가 보는 거고 한명회의 마음이 세조 자신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너의 눈이 곧 나의 눈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말까지 들은 한명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조선에 있을까요? 없죠. 네. 자, 이러면서 한명회는요, 세조의 이 막강한 지지 속에 더욱더 승승장구합니다.
1462년 우의정, 1463년 좌의정, 1466년 마침내 최고 관직,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영의정, 영의정마저 오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덕궁 궁직이었던 그가 14년 만에 최고 권력에 올라간 겁니다. 한마디로 한명회의 인생 역전 그 자체가 된 거죠. 예, 인생에 맡겼네. 그럼요. 네. 당시에는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천하가 한명회의 손 안에 있다. 와. 그런데요 한명회의 욕망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갈 때가 있나요? 그는 권력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왕인 세조와 사돈을 맺습니다. 우와, 사돈이요? 네. 대박이다. 한명회는요 총 1남 4녀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셋째 딸, 이 셋째 딸을 세조의 둘째 아들과 혼인시킵니다. 한명회와 세조가 사돈을 맺은 겁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왕자의 장인이라는 타이틀까지 조선의 모든 걸 가진 남자 한명회. 자, 이러니 이 조정에서 한명의 위상과 권력 어떻겠습니까? 막강의 막강이죠. 야,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허위호식하며 권력을 누렸던 한명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드디어. 왜? 바로 세조. 이 세조가 많이 아파요. 아.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1468년 결국 세조는 눈을 감고 맙니다. 아. 그런데 이 뜻밖의 상황에서 한명의 위기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조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 누구죠? 바로 예종입니다. 게다가 예종은 한명회와 아주 밀접한 사이였죠. 어떤 사이였죠? 왕의 둘째 아들 제8대 왕 예종. 그런데 예종이 누구랑 결혼했다? 바로 한명회의 셋째 딸과 결혼한 사이. 아까 제가 왕과 사돈이 되었다. 세조와 사돈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야. 한명회가 이번엔 왕의 장이 되었다. 다시 한명회는 부활하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와. 그런데 이 예종의 장인으로서 다시 부활했던 이 한명회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종이 즉위하고 15개월 만에 죽습니다. 아 그래요? 예종이 죽여. 진짜요? 여기 다들 단명했네. 혼란에 빠진 조정, 한명회 역시 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명회가 어떤 인물입니까? 세조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입니다. 한명회는 여기서도 킹메이커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 한명의 왕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을 보탭니다. 대단하다. 예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 자,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성종.
성종. 자, 그렇다면 이 한명회는 어떻게 성종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다시 한번 한명의 가계도를 한번 그러니까. 보셔야 합니다. 예. 보시죠. 뭐야? 세조의? 손자랑 또 결혼. 아 잠깐만요. 이게 말이 돼요? 예종의 아들. 와, 한 명이 진짜 대단하다. 자, 성종 역시 한명회의 사위였던 겁니다. 한명회의 넷째 딸이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공해왕후였거든요. 와, 근데 한명이가 진짜 권력 욕심이 심한 사람이네. 거의 그렇네. 셋째랑 넷째를 딸을 다 아니, 연계시킨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세조 때부터 예종, 성종까지 무려 3대에 걸쳐 권력의 최고 실세로 군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3세에 임금이 된 성종은 어느덧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성종 대신 이 7년간 수렴청정을 했던 정의왕후는 이제 대신들에게 나 이제 수렴청정 그만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정의왕후의 뜻에 반대합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한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반대하죠? 그죠? 예. 그죠? 자, 이유는요, 간단했습니다. 바로 성종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이 권력이 약해질까 이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수렴청정 폐지를 결정하는 건 정의왕후의 몫이었는데 아무리 왕의 장인이라도 이런 모습, 한명회가 이 선을 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죠. 확실해요. 그런데 이걸 지켜본 성종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데 다만 이 말로서 살펴본다면 여러 정승들이 나를 믿지 못한 것이 없겠는가? 한명회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발언을 하자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왕으로 통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 선을 넘는 한명의 모습을 보면서 성종은 이 표현을 통해 분노를 표시한 겁니다. 이 분노의 신호를 눈치챈 신하들. 자, 이 신하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한명회는 임금을 업신여기고 무리하게 굴었으니 그 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라면서 이 성종에게 한명회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 화가 난 성종, 이런 상소가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요, 꾹 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상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한명회와 신하들의 대립, 결국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자 한명회는 성종에게 찾아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지? 전하, 이 신의 병난발이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니 직임을 해임하여 주십시오. 결국 한명회는 자신의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 제가 풀겠습니다. 전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덧 62세가 된 한명회. 그는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막강한 권력을 지닐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조정 대신들의 유례없는 공격에 정치를 그만둔 한명회는요 결국 앞으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디? 네. 교과서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겸재정선이 그린 한명회의 정자입니다. 그런데 정자가 있는 이 장소,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합니다. 어? 아주 익숙합니다.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이곳의 이름 한명회의 호를 따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지하철역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역이면 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제가 좋아. 자, 동현 씨. 네. 한강진. 한강진. 한강진역. 정답. 정답. 위로 이거, 와요. 이거 진짜 알겠어요. 압구정? 정답. 우와! 압구정. 3호선에 와, 대박. 이분은 예지력이 있는 게 맞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에 호를 지었어. 아, 이걸 집을 지었어. 예지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강가에 살면서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 라는 뜻이 바로 압구정이 되겠습니다. 와, 아니, 이 사람 이게 너무 충격입니다. 와. 우리가 흔히 아는 압구정동의 지명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